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묻지 않는 그대에게 저자 최영신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나는 잘 살아왔는가부터 하루를 의미 있게 하는 3가지 습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요, 상위 1%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위 1%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나머지 그 평범함의 가치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범한 99%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단함이라는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게 크고 그 다음 빛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저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함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비극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렵다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보증도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 섰던 사람들이 1명, 2명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 그 다음 남겨진 가족들의 그런 것들은 저에게 꿈이란 것이 사치라고 느껴지게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꿈을 꿀 수 없다는 것, 인식 자체가 저는 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저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을 종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쓰다 보니까 답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일을 찾아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간 아르바이트로 눈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택배 물류센터에 먼저 눈이 갔는데요. 그 이유는 페이가 셌기 때문입니다. 택배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가혹하더라고요. 택배 물류센터에 가면 3개조로 이제 임무가 부여집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하차조와 그것을 지역 코드별로 분류하는 분류조, 그리고 다시 그것을 트럭에 실어서 이제 차곡차곡 싣는 상차조로 나뉘어지는데요. 전 처음에 택배 물류센터에 갔을 때 하차조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짐을 내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별다른 스킬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택배 상자가 찌그러지면 기분이 어떤가요?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나죠? 저는 택배를 내릴 때 엄청 조심스럽게 물건을 다뤘습니다. 레일이 있으면 들어서 살짝 넣고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관계자가. 야! 너!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낼 거야? 하면서 찾아오더라고요. 심지어 시범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혼을 나면서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10톤 트럭에 짐을 다 내렸습니다. 한 30-40분 걸렸던 것 같은데요. 땀이 범벅이 됐더라고요. 끝났다. 좀 쉬어야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또 소리치는 거예요. 야! 다음 차 받아! 그래서 거기 뒤에 보니까 10톤, 15톤 차들이 줄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7대의 차에 짐을 다 내리다 보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온몸이 아프고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도 해냈어.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관계자가 소리칩니다. 야! 다 했으면 저기 가서 도와! 그때 제가 왜 하차조로 임무를 받았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적 일이 빨리 끝나니까 늦게까지 하는 상차조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짐 싣는 것을 돕고 나니까 새벽 6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다시 첫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잠을 자고 다시 저녁에 일을 나갔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어떤 핑계를 대고 그만두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장갑을 끼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이라는 그런 생각과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저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굉장히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힘든 것도 조금 참을만 해지고요. 이제는 형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어김없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포스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낙하산 메고 있는 포스터 보이시죠? 이 포스터는 사실 옛날부터 그 자리 그 위치에 붙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그 포스터가 오히려 그때서야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특전부사관 모집 홍보 포스터였는데요.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이 문구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거기 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 지원을 하면 학업도
보내주고 학업도 시켜주고 교육도 보내주고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도 준다고 써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저는 군인이 됐습니다. 고졸 청년에서 고졸 군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뀌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학력이라는 그러한 콤플렉스가 제 마음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내가 꿈꿨던 꿈이라는 것에 더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군이라는 조직에서 학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하려는 그 성실함과 노력, 그 땀이 더 인정을 받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제가 이 콤플렉스에 시달리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학력을 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했던 대단한 사람에 더 한 발 나가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을 또 거의 공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석사 학위와 그 다음에 장교가 된 길이 이때 고민으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장난을 좋아해서 약간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간 한계 실험 프로그램의 베타 테스터. 네, 제가 처음 군 생활을 특전사에서 시작했습니다. 특전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말도 안 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낙하산도 타고 스키도 타고 보트도 타고 400km를 걷는 천리행군도 2번 합니다. 탈 건 다 탔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이 훈련을 왜 하는 거지? 라는 철학적인 질문과 그래도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이때 아니면 해볼 기회가 없겠지? 라는 그런 답변과 위로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4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나고 보니 이제 중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노트에 적었던 대단한 사람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장교가 될 수 있는 그 문구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원해서 장교가 되게 됩니다. 또 말장난을 좋아해서 행정이라는 던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훈련만 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이 더 많습니다. 일정 계급과 위치가 되면 행정 업무의 소요가 더 많은데요. 공문을 접수하고 작성하고 때로는 지자체와 협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시행하고 감사를 하거나 감사를 받으러도 다닙니다. 그런데 4년 동안 훈련만 했던 제가 PC 앞에 앉아서 보고서를 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고서를 2시간 동안 2줄 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 담배는 안 피지만 바람을 쐬려고 이제 잠깐 나왔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저를 그 자리, 인사과장이라는 자리에 앉힌 그 중령분께서 오셔서 제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힘들지? 나 때도 그랬어. 왜 힘든 건 대물림하고 싶어질까요? 그때 그분도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왜 그 힘든 길을 나를 시킨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떠나면서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업무라는 건 전임자가 했던 거를 찾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임자도 분명 나처럼 힘들었을 텐데 그분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1년 전의 오늘과 2년 전의 오늘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어려움도 내가 막을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조금씩 보완해 나갑니다. 왜 질문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답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질문 없는 삶은 굉장히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엄청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리면 자고요. 배고프면 먹고요. 놀고 싶으면 놀고요. 또 피곤하면 자면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편안한 삶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라지는 삶은요, 마치 내 삶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한테 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은 왜 파랗지? 라는 이 질문이 물리학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말했던 질문이 대통령을 만들어내고요. 왜 치킨은 야간에 맛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수많은 배달 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방향만 알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해보면 실행하기 전에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과 종이에 직접 적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종이에 적었던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다 보니까 질문이 보이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걱정들을 머릿속 밖으로 글로 꺼내놓는 순간 스트레스가 반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면 매일 하루를 기록해볼까? 매일을 기록하다 보면 매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 닥치더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실천한 것은 3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제 책에 써 있는 것, 이것들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제가 실천한 것은 3일3감입니다. 3줄의 일기와 3줄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의 감사를 적습니다. 왜 3가지냐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쓰기 쉽잖아요. 10가지, 100가지는 쓰기 힘들어도 3가지 정도는 쓰기 쉽겠죠? 그런데 이렇게 3가지를 적고 나면 하루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되게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도 감사함으로 다가오거든요. 심지어 날씨도 감사합니다. 해가 쨍쨍한 날이면 날이 좋아서 감사하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빗소리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줄의 감사를 쓰다 보면 내가 정말 감사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3줄의 일기는 자기 전에 적는데요.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려 봅니다. 되돌아보면 수많은 경험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간 날도 있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적고 싶어도 딱 3줄만 적습니다. 왜 3줄일까요? 그것은 하루 중에 가장 내 삶 중에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하루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뭐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이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줄 일기를 쓰다 보면 한 달이면 90줄의 감사가, 1년이면 1095가지의 내 감정이 쌓이거든요. 이런 작은 기록들이 나를 성장하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3가지를 더하면 더 의미 있게 일기를 쓸 수 있는데요. 저는 느낌, 상상력,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때 느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글로 적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감정은 어땠지? 내 기분은 어땠지를 생각하면서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인데요. 내가 본 장면 속에는 없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저러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걸 공유하는 겁니다. 물론 공유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훈련입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제가 기록은 한순간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느낍니다. 이거는 제가 썼던 3줄 일기의 예입니다. 하루는 업무를 실수를 했죠.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때 쓴 건데요. 실수로 중요한 업무를 놓쳤다. 곧 회의가 시작된다. 상급자가 얼마나 혼을 낼까?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록들을 오래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느낌과 상상력을 좀 넣으면 어떨까요? 아까 그 일기는 예시고요. 사실 저는 느낌과 상상력을 공부한 다음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내리쬐었다. 상사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의 그늘도 사라졌다. 때로는 한 줄기 빛 같은 말이 하루를 살게 한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저는 사무실과 집이 가깝기 때문에 가끔 걸어서 출근합니다. 출근하다 보면 장점이 건강도 있겠지만 차를 타면서 갈 때 보지 못했던 거를 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때 썼던 건데요. 걸어서 출근했다. 차를 탔을 때 안 보였는데 초록색 새싹이 보였다.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여기에 느낌과 상상력을 넣으면 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새싹을 보니 봄이다.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고 내가 그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날을 상상했다. 네, 이렇게 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하지만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체크리스트인데요. 저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해야 할 일을 꼭 적고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리스트 식으로 적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 적었다면 거기에 3번까지 번호를 새깁니다.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하루가 내 마음처럼 내 바람처럼 지나가진 않습니다. 밑줄을 다 긋지 못한 채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는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놓쳤는데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항상 해야 할 일을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짧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간으로 정합니다. 다음은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거라든 상관없습니다. 영화를 봐도 되고요. 게임을 해도 되고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간식을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매일 기다려지게 만들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고
그거를 만끽하는 겁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행복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곁에 있는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건 거창함이 아닙니다. 작은 질문과 작은 실천이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저라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책과 강연과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